먼저 밀리터리 마니아부터 빨리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걸 만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보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갑옷에 미쳐 살고 이 갑옷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속 밥만 먹고도 이 갑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진짜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전통 갑옷을 제작하고 있는 조성준이라고 합니다. 난 별의별 마니아 다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옷 마니아는 또 처음 보네요. 멋있지 사실. 근데 갑옷 멋있어요. 알죠. 네. 지금은 재료값도 만만치 않을 그러니까 텐데. 이제 맞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드라마 태조 왕건이라는 작품을 보고 장군들이 이제 갑옷을 입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와, 갑옷 멋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프레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면서 우리나라 갑옷을 한번 입어보고 싶다.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갑옷을 사려고 이제 알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너무 비싼 금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내가 처음으로 갑옷을 만들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거로 만들었다고요? 아니 저걸 갖다 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갖고 만들기 시작했대. 우와. 사실 이게 몇 개를 만들었다, 몇 번을 만들었다 이게 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고대사 갑옷은 체험용부터 제가 박물관 그리고 그런 무예팀까지 납품한 걸로 나열하면은 사실 100벌이 넘어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벌? 100벌이요? 네, 왼쪽 갑옷과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은 갑옷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사를 대표하는 갑옷, 그리고 한반도에서 역사상 가장 긴 갑옷이라고 할 수 있는 찰갑이라는 갑옷이고요. 저게 찰갑이죠. 찰가. 예. 찰가. 지금 이쪽에 있는 갑옷은 구역에 추정되고 있는 그 갑옷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중국 한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찰갑 형태의 갑옷은 많이 발견이 됐고요. 우리나라 기준 북방계의 갑옷은 이런 찰갑 형태로 많이 발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옛날에는 아이디어가 다 비슷하니까. 네. 굳이 따지면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겠죠. 기본 틀에서는 비슷하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철판이면 튼튼한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그래요? 옛날에는 철판이 생각처럼 당하지를 못해서 우리 생각에는 이 판금 갑옷이 굉장히 셀 거거든요. 그러게요. 팔도 다 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 뭐 깨지거나 뭐. 생각처럼 쇠가 튼튼하지가 않고 그때 당시에. 그냥 무겁고 재료 많이 들고 싸고.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활 같은 거에 관통이 심 잘 돼요. 치는 네. 그리고 도끼, 철퇴 이런 거에는 좀 강한데 네. 활에 약해요. 뾰족한 거에 찔리는. 속도로 뚫고 들어와. 뚫고 들어가는구나. 아이고야. 찰갑은 활에 제일 강해요. 네. 근데 저게 단점은 또 이거. 때리는 타격 무기에 약해.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네. 그래서 반반이에요. 맞아요. 치킨처럼. 치킨처럼요? 반반. 네, 찰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료가 크게는 가죽, 그리고 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많이 발전됐고요. 가끔 정말 특이한 경우에는 뼈까지 이렇게 발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이제 찰갑의 장점은 유연성이 확실히 좋아져요. 이렇게 접었다 폈다가 가능한데 갑옷의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저렇게 유연성이 좋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기병하고 특히 활의 주무기니까 네. 찰갑이 또 좋은 거죠. 중요하네. 네. 칼을 쏴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움직임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요거는 한갑이라고 하는 갑옷인데요.
우리나라랑 이제 일본에서 많이 있었고요. 4세기까지 사용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각 같은 경우에는 찰갑에 비해서 생산할 때마다 그 사람의 신체 사이즈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내 사이즈에 맞 살찌면 큰일 나. 진짜 살찌면 그냥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는 바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찰갑이. 찰갑은 4세기 이후부터 엄청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접었다 폈다도 가능하고 몸의 유연성이나 전투적으로 가장 하이 테크놀로지를 찍게 됩니다. 하지만 판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미숙하고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 땅에서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갑옷에 대한 가장 큰 오해점이 하나가 갑옷을 입으면 날라오는 화살을 무조건 막는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갑옷을 입는 이유는 그냥 지금 현대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 현대전에서 방탄조끼 입었다고 해서 총 맞아서 안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옷은 단순하게 그 사람이 죽을 확률을 낮춰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는 자기 편 칼창에 다쳐요. 최악이네요. 저걸 안 입으면 땀 흘려, 네, 굶어, 뭐 잠 안 자. 그러면 자기 칼에도 이렇게 찔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쨌든 무기를 쓰는 사람은 보호구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같은 갑옷은 이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이제 두 가지의 갑옷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왼쪽부터 보면은 방금 전에 고대사에 있는 찰갑의 장점을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과정입니다. 찰갑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런 식으로 갑옷이 접었다 폈다가 가능합니다. 오, 아이디어적. 말을 타서 전투를 임할 때 이런 식으로 유연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전투에 임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상대방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뭐가 있었겠어 그때. 뭐 대량 공장이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요. 갑옷에 있는 조각, 그러니까 비늘 조각,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찰편이라고 부르는데 이 찰편이 사이즈가 정말 천지만별이에요. 정말 작은 거는 가로폭이 유물이 제가 봤던 가장 작은 유물이 가로폭만 1.8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걸 사람 한 벌이 입었을 때 거의 약 한 1000개 정도 들어가지 않나. 표정이 계속 웃고 계셔. 이렇게 설명을 안 해보시다가 지금 설명하니까 너무 즐거우신 거야. 유지보소 같은 경우가 사실 찰갑이 사라진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가죽끈으로 주로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피가 묻거나 그래버리면 응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끈에 피가 묻은 부분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수작업으로. 그래서 조선시대 태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제 찰갑의 유지보수가 상당히 힘듦으로 사슬을 엮어서 갑옷을 만들라 이런 기록도 있죠. 역시 매니아가 아니면서 만드시는 분이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네요. 저 찰갑의 진짜 문제야. 저 가죽끈 어떻게 감당할 거야? 어떻게 감당해? 그러네. 땀에 쩔어, 햇볕에 말려, 바스러지거든요. 아, 저거 저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야구 글러브, 가죽끈 맞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 전투 한 번 하면 난리 밤에 나는 잠잘 시간이었다 저거 다 꿰매야지. 그래서 4세기 고대사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접었다 폈다가 가능한 찰갑으로 발전이 됐고요. 조선시대 찰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선시대 중기까지 현재 사용된 걸로 확인이 되고 이후에 이제 효율성 문제 때문에 지금 옆에 보시는 이 두정갑으로 자연스럽게 교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정갑이 뭐예요, 박사님? 사실은 이게 갑옷에 금속을 주렁주렁 붙이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무겁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죽에다가 저렇게 동그랗게 모처럼 박아서 무게는 줄이고 재료도 줄이고 네. 이제 방어력은 왜냐면 가죽만 갖고는 방어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이게
비용 문제가 아니라 무게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무게 때문에. 기동력이 너무 떨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해전에서도 좋아. 해전은 찰갑 같은 거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 녹슬지. 맞아. 쇠 냄새 나지. 예. 여기 보면 못 같은 게 있어요. 이 못을 보통 이제 이거를 두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정으로 갑옷을 만들었다고 해서 두정갑이라는 이름이 현대에 와서 붙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못의 머리 모양이 머리 두자에다 정의 머리. 못머리. 그렇구나. 우리가 박을 때 끝에 나오는 그 그렇죠. 머리. 그거를 맞아, 이렇게 맞아. 다닥다닥 네. 붙이는 거예요. 미디어 같은 경우 사람들이 가장 이제 이상하게 여긴 게 왜 이런 두정으로만 방어가 되냐, 이게 무슨 갑옷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두정갑의 특징은 포 형태로 먼저 만들고 그 위에 두정을 통해서 갑차를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서 안에 갑차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 이거 안에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못 그러게, 난 그냥 천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난 저 부정과 갑옷을 입어봤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 개콘의 감수성 할 때. 입었는데 저 안에 저렇게 안 돼 있어요. 아 전하. 네, 했는데 그때도 저 옷이 너무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저렇게 하면 근데 진짜 저 무거워서. 진짜 무겁겠구나, 옛날엔. 오늘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대단하시다, 진짜.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두정갑이라는 갑옷의 안에 있는 갑차를 이제 작업을 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현대 기술의 미싱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일정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패턴판을 만들거나 하는 거는 뭐 현대적인 기술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그 두정, 리벳이나 이런 물건을 작업하는 거는 거의 다 수제로 작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옷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고증은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인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 제작 방식의 공정 자체를 무시하게 되면 원형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당시 선조들이 만들었던 그 갑옷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의 조사가 필요한 거죠. 특히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출토 현장에서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공주 공산성에서 발견된 오칠 갑옷이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오칠의 형태는 발견됐지만 그 오칠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가죽이 정확하게 두께가 얼마나인지 그리고 정확히 어떠한 가죽을 썼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갑옷에 어떻게 엮여 있는지조차도 현재 발견되거나 그게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었던 유물들이나 아니면 전세기, 후세기 그리고 주변국에 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갑옷을 저희가 고증을 한다 하지만 그게 모두 다 고증이 아닌 현대에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최대한의 해석을 내놓고 제시를 해드리는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게 왜냐면 쇠하고 가죽은 다 사가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옷이 발견되기가 정말 힘들어요. 57 부분 때문에 57 부분은 살아남았는데 뒤에 가죽은 다 사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공기가 차단된 데 이렇게 있다 보면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는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옛날에 뭐 비닐이 있겠어요. 뭐가 맞아.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썩어서 없어진 거지. 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었던 마니아 중에서 가장 현실 고증이 어려웠던 분일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보통 추도 보고서라고 하거든요. 이런 보고서에 당시 갑옷에 있는 유물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그림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좌우 대칭을 맞춰가지고 요거를 실제 갑옷으로 제작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저거는 대장장이야? 뭐야? 조선시대 투고를 제작하고 있고요. 만약에 완성이 되면은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형태가 나오고 방금 전에 작업한 이거 있죠?
이거랑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 이제 중후기쯤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던 투구고요. 조선시대 끝에 후기까지 이게 사용된 투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병사나 간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를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있고, 장군이나 직위가 올라가면은 이쪽 끝에 있는 요 부분이라든가 챙 부분에 은상각, 조각을 해서 안에를 파고 거기에 은을 삽입하는 그러한 투구도 존재를 하고, 아니면 앞쪽에다가 이렇게 화려하게 용이나 아니면은 봉황 같은 이런 장식을 이렇게 붙이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런 용이나 봉황 같은 거 있을 때는 적군에 대해 이제 눈이 띄기 때문에 실제 전투용으로 사용하진 않았고요. 이런 고급용 갑옷과 투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용으로 아니면은 전시용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분은 도대체 저 테크닉을 어디서 배웠을까? 투구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까? 예, 투구가 생각보다 비싸. 아. 사람들 생각엔 이게 갑옷이는 게 비쌀 것 같잖아요. 네, 갑옷이 비쌀 것 같아요. 투구가 사실 부품으로 제일 비싸요. 그리고 일단 사람이 몸을 치나 머리 싸울 땐 일단 머리예요. 제일 많이 머리 노출되는 한방 머리예요. 끝나니까. 황폐! 입구를 지켜라! 제가 처음으로 박물관 갑옷을 이제 제작에 참여해서 갑옷을 만든 게, 제가 현재 경상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개마무사사. 그게 참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부산박물관에서 특별전으로 전시했었던 갑오부 갑의 천선신성 두정갑도 제가 이전에 아마추어부터 개인 작품까지 만들었던 두정갑은 상당히 많았는데, 박물관에 두정갑을 제작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전까지는. 그런데 참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이번에 천성진성 두정갑의 제작에 참여했고, 너무 가치적으로는 저한테도 너무 중요한 프로젝트였던 걸로 기억해요. 고려시대 갑옷에 아직 풀려지지 않는 이 비밀들이 많은데, 조선과는 다른 고려시대 전기나 중기에 이런 갑옷 유물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거를 좀 재현하는 게 또 하나의 목표 아닌가.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다양하게 우리나라 전통 뭐 의상이나 이런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모두 이제 함께 해서 우리 전통문화 컨텐츠가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소비하고, 우리 국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이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제 그 갑옷의 최종 목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복식과 그리고 갑옷에 미친 매니아입니다. 잘 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와.